지구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네 글자가 있다. 바로 테라포밍.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나 위성을 개척해 지구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테라포밍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화성. 이미 미국을 비롯한 우주기술 선진국들은 화성 이주의 큰 꿈을 향해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다. We'll establish long-term exploration on and around the moon for the first time. And then we'll take what we learn on the moon to send humans all the way to Mars. 우주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순수 독자적 기술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길이 47.2m, 중량 약 200톤, 탑재 중량 1.5톤, 최대 직경 3.5m, 위성 투입 궤도 최대 800km에 달하는 한국형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두 번째로 우주를 가로지릅니다. 네, 역사적인 발사를 앞두고 전남 고흥에는 발사 장면을 보려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 1차 실패의 아픔을 딛고 또다시 힘찬 도약에 나섰는데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자부실 발사 2호. 자, 여러분들 태극기 흔들면서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드디어 2차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8개월 만에 재도전 끝에 해낸 건데요. 자력으로 발사체를 만들어 쏘아 올린 7번째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개발했던 그 많은 노력과 그런 땀들이 한꺼번에 이제 쫙 풀리는.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 뭉클했고. 내 눈으로 구경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완벽하게 성공했다. 한순간에 다 모든 거를 그동안 고생한 것들을 보상받는 매우 기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를 향한 누리호의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 이제 우리는 다시 선진 우주 기술의 기반을 날개 삼아 다누리의 이름으로 힘찬 비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우주를 향한 도전과 모험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본다. (2022년 6월 8일) 우주 개발의 전초 기지를 할 수 있는 나로 우주센터가 분주해졌다. 누리호 발사를 일주일 앞두고 발사체 1, 2, 3단을 하나의 동체로 합체시키는 총조립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먼저 누리호 1차 발사를 통해 비행 성능이 입증된 누리호 1단과 2단을 결합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누리호를 지구에서 들어올려줄 1단과 누리호 3단을 더 높이, 더 멀리 보내줄 2단이 하나의 동체가 되었다. 다음 순서는 누리호의 맨 앞자리에 자리하는 3단의 인공위성을 탑재할 차례. 먼저 1.3톤에 달하는 위성 모사체를 장착한 후 약 200kg의 성능 검증 위성을 결합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성능 검증 위성에는 국내 4개 대학에서 개발한 4개의 큐브 위성을 미리 장착해둔 상태다. 이 위성의 1차 목적은 누리호가 정상 궤도, 즉 700km 고도의 태양 동기 궤도에 정확하게 넣어주는지를 확인하는 게 1차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종 국내에서 개발된 우주용 부품들이 실제로 위성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궤도 환경 하에서 그런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는 목적이 또 한 가지 있고, 또 국내 각 대학에서 개발된 큐브 위성들을 탑재를 하고 분리를 해서 그런 큐브 위성들이 정상 동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위성 탑재가 완료된 후 곧바로 누리호 탑재체를 보호해줄 페어링 조립이 시작됐다. 위성 보호덮개라 할 수 있는 페어링은 우주 발사체가 대기 저항을 뚫고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보호해준다. 1, 2단 동체와는 달리 수직 상태로 페어링 조립이 완료되면 이제 3단 후방 동체와 연결된다. 인공위성을 실은 누리호 3단과 단간 체결 조립을 마친 누리호 1, 2단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까지 완료된 상태. 이로써 누리호는 저 먼 우주를 향한 출항 준비를 마쳤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국내 300여 개의 기업과 1000여 명의 연구진이 대한민국 우주 독립의 꿈을 다시 조립한 것이다. 한 10여 년에 걸쳐서 그것을 제작하고 시험하고 운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 그 분야별, 예를 들면 구조 분야, 엔진 분야, 뭐 추진 분야 등등 각 부분체에 대한 모든 기술들을 어느 정도 다 확보를 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이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기에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발사대 이송과 설치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이어졌다. 오늘로 계획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송 일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 기상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인데요. 이송 일정 지연에 따라 발사 일정도 하루 늦춰지게 됐습니다. 당초 발사 예정일과 시각은 6월 15일 오후 4시. 일정대로라면 누리호는 14일 오전 7시 20분쯤 조립동을 출발해 1.8km 떨어져 있는 발사대로 이송돼야 했다. 하지만 전남 고흥에 비가 내리고 강풍까지 불기 시작하면서 누리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발사장은 조립동보다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노면이 젖어 발사체를 무진동 차량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 또한 발사체를 기립시킨 후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엄빌리컬 타워를 세우고 조립을 해야 하는데 비와 강풍이 거세지면 작업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개발진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다. 발사 과정은 사실 모든 과정이 지금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1차 발사 때도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상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저희가 운영하고 만들어 놓은 여러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노후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들이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봐가면서 운영을 하고요. 다음 날 기상 여건이 좋아진 것을 확인한 개발진은 오전 7시 20분부터 누리호 발사체 이송을 시작했다. 다소 흐린 날씨였음에도 시속 1.5km, 즉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게 천천히 움직여 안전하게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을 향해 우뚝 선 누리호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무사히 기립을 마쳤다는 안도감 속에 연료 주입과 상황 점검을 남겨둔 그때 또 한 번의 속보가 날아들었다. 누리호 발사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사 준비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와 발사대 사이에 신호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워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도중 산화제 탱크 센서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 산화제를 주입할 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한 양을 알아야 하는데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누리호를 세워놓은 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발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산화제 탱크 내부에 산화제가 충전되는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센서가 특이값을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됐고요. 현재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누리호는 다시 수평으로 눕혀 조립동으로 이송됐고
곧바로 센서 오작동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에 들어갔는데 단순 부품 이상이라도 1차 발사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전체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결국 누리호 2차 발사 연기는 물론 다시 언제 쏘아 올릴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2차 발사 성공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천여 명의 연구 개발진은 좌절할 틈도 없이 신속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다. 어찌 보면 또 저희가 또 몰랐던 걸 또 하나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데 너무 이제 국민들께서 혹시 좀 실망을 많이 하실까 봐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발사체가 VV 그다음에 종류별로 많은 센서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에 따라서 이제 해당 분야의 보강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문제는 반복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21일에 재발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오류가 났던 레벨 센서를 교체하려면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하지만 연구진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 분리 없이도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이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한 것이다. 더구나 단 분리에 사용될 화약이 탑재된 상태에서 장기간 누리호를 대기시킬 수도 없었기에 발사 예정일 안에 재발사를 추진하기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마지막까지 남은 변수는 기상 여건. 만약 발사 당일 낙뢰가 있거나 바람 평균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를 넘으면 곧바로 발사가 중지된다. 또한 발사대 인근이나 발사체 비행 경로에 낙뢰 방전 현상이 있어도 위험할 수 있는데 다행히 발사를 앞두고 비교적 긍정적인 예보가 전해졌다. 약하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바람은 지금 현재 고기압 가장자리고 크게 지금 현재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일 오전 다시 발사대로 옮겨져 하늘을 향해 우뚝 선 누리호. 이제 2차 재발사 성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일만 남았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된 6월 21일. 이른 아침부터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마음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응원하는 사람들. 전망대 현장은 곧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물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우주 누리호 발사한다 가지고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아서 너무 기대되고 우리나라 과학자님께 진짜 감사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의 높은 기대 속에 본격적인 발사 운영 절차에 돌입한 누리호. 엄빌리칼 타워와 발사체 각 구성품의 초기 상태 확인과 기능 점검, 그리고 산화제 탱크 냉각 작업까지 무사히 마쳤고 곧 연료와 산화제 충전도 마무리됐다.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히 끝낸 것이다. 누리호는 조금 전 2시 27분경에 연료 충전을 완료했고 발사 약 50분 전인 3시 10분경까지는 산화제 충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10분 전, 즉 3시 50분부터 발사 자동 운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의 비행 성능을 성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발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오후 4시를 앞둔 시간.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새빨간 불꽃과 굉음을 내뿜으며 우주로 솟구치는 누리호. 1차 발사 때와 달리 실제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을 실은 누리호는 발사 2분여 만에 1단과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이후 순항을 이어간 누리호는 4시 3분쯤 발사 위성 덮개, 즉 페어링을 분리하고 고도 200km를 통과했다. 이후 정상 비행을 이어가던 누리호는 드디어 목표 고도 700km에 이르러 위성 분리에 들어갔다. 오후 4시 14분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각각 분리하는 데 성공한 누리호. 이제 남극 세종기지와 누리호의 성능 검증 위성의 첫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는데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기적을 현실로 이뤄낸 감격의 순간. 수많은 실패의 경험과 아픔을 이겨내고 우주라는 한계를 넘어선 영광의 주역들이 비로소 성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발사가 성공해서 지상에서 발사되고 비행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가슴 떨리고 1단, 2단 각 단의 조립, 그다음에 그 단과 단 사이의 조립, 거기에 내 눈으로 구경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루하루 걷듯이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발사체 산업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5톤급 엔진부터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과 보호 덮개, 그리고 발사대에 이르기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된 누리호의 완벽한 성공. 이로써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발사체를 우주로 쏜 7번째 국가이자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항공 우주 산업이 이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국가로서 더욱 우주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정부도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집약체인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우주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첫째는 누리호 발사체의 고도화 사업인데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해 발사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누리호 2차 발사 이후에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 4번의 누리호 반복 발사를 실시하여 누리호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고, 또한 누리호 발사체 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하여 민간 우주 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지구 궤도를 넘어 달과 화성까지 독자적 수송 능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우주 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국내 민간 기업들도 우주 발사체 저비용, 경량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누리호 제작에 참여했던 H기업의 경우 발사체 두뇌에 해당되는 에비오닉스 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에비오닉스는 발사체를 자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뇌와 신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사체가 어디를 가야 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며 지금이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에비오닉스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 발사 실패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우주 발사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똑똑한 발사체가 되는 것이죠. 만약 발사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이상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발사 미션을 완수하며 추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를 운영 통제실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목적한 대로 잘 개발이 된다면 차세대 발사체라든지 재사용 발사체, 우주 탐사체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을 통해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향해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 이제 2031년까지 달 착륙을 목표로 비상하는 일만 남았다. 지난 6월 3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실물이 처음 공개됐다. 가로 2.14m, 세로 1.82m, 높이 2.19m의 직육면체 형태의 달 궤도선 다누리. 다누리는 순우리말인 달과 누리가 합쳐진 이름으로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지어졌다. 우리나라가 처음 한국형 달 궤도선 개발을 시작한 건 2016년.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이 프로젝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본체 개발을 맡았으며 각 대학과 연구소 등이 탑재체 개발에 뛰어들었다. 달 탐사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항우연이 총괄 주관으로 진행을 해서 본체 개발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연구소, 출연연, 그리고 나사에서 각 탑재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누리는 우주환경 시험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발사장 이송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 단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개발 기간은 3년으로 2018년 말에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 궤도선의 중량, 궤도 등 여러 차례 문제들을 겪어야 했고 달 탐사 발사 계획만 3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또한 사업 초기 궤도선의 전체 중량은 550kg이었지만 총 6개의 탑재체 개발 과정에서 무게가 늘어나면서 궤도선 중량은 678kg으로 늘어났다. 저희가 해법 찾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했고 그때 조금 더 이제 기간 연장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무게와 그다음에 연료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겪으면서 좀 힘든 시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시기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같이 의논하고 검토하고 서로 토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성숙했던 그런 기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지만 그런 부분이 필수했다. 현재 지금 2022년 8월 초 발사하는 일정 그대로 저희가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모두 준비가 다 끝났고 7월 초에 발사장 이송을 해서 8월 초 발사하는 계획 그대로 지금 순조롭게 모든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개발 착수 약 7년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 최종 점검을 마친 다누리는 오는 7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로 이동한 뒤 우리 시각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0분 달로 향한 첫 여정을 시작한다. 지구에서 태양 방향으로 발사된 다누리는 태양 중력 영향으로 궤도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지구 태양 간 중력이 서로 상쇄되는 라그랑주 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 이후 600만 킬로미터 정도를 비행한 다누리는 달의 중력을 이용해 달 궤도 진입을 시도한 후 달 공전 궤도를 5차례 돌며 12월 31일 최종적으로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 원 궤도 안착에 나서게 되고 이후 1년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때 다누리가 달로 가는 방법은 3종류가 있다. 달까지 곧장 날아가서 6일 만에 도달하는 직접 궤도 전이 방식.
지구 궤도를 3바퀴에서 5바퀴 돌면서 고도를 차츰 높인 후 달 궤도에 진입하는 위상 궤도 전이 방식. 그리고 지구와 태양, 달 등 천체 중력을 이용해 달로 가는 달 전이 궤도 방식이다. 다누리가 달로 가는 궤도는 세 번째인 BLT, 즉 달 궤도 전이 방식으로 지구와 달의 중력을 이용하는 것인데, 단 1도만 틀어져도 600km의 오차가 발생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 항법은 지구와 달과의 거리인 38만 4천 km보다 4배가 넘는 156만 km를 돌아가게 된다. 결국 다누리는 137일간 비행 끝에야 달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항법 기술보다 비행 시간이 최대 2달 이상 오래 걸리는데도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연료 소모량 때문이다. 다른 방법에 비해 달에 도달하는 데까지 연료 소모량이 25%가량 적어 임무 수행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 탐사의 범위는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신 것처럼 위성의 개발, 그다음에 그거를 쏴서 달에 보내고, 사실 달 보내는 것만의 목적은 아니고요.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6개의 임무를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시키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다양한 임무가 1년 동안 이루어질 거고요.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올해 진행될 6개국의 달 탐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국의 다누리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 다누리 발사에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다누리에 실릴 6개의 탑재체 때문이다. 다누리의 달 탐사 임무를 돕게 될 6개 탑재체 중 5개는 국내에서 개발됐고 1개는 나사가 개발한 장비다. 다누리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의 협력 프로젝트인 섀도우 캠을 이용해 달의 영구 음영 지역과 표면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미국 나사 연구원들이 찾았다. 이 중 섀도우 캠을 개발한 마크 로빈슨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ShadowCam has a very specific role to play in exploration. It's a follow-on to imaging system that's on the NASA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camera, which is right now mapping the whole moon in about 1 meter per pixel. So the camera is about 200 times more sensitive than the existing state-of-the-art. So we can look inside these craters with the objective of finding evidence of water ice. 이 섀도우 캠을 통해 아직 정체가 감춰진 달 영구 음영지대를 고해상도로 이미지화하게 될 예정인데, 무엇보다 이 촬영 결과를 참고해 나사는 2025년 이후 예정된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를 위한 착륙 후보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더 화제가 되고 있다. Once we get the ShadowCam images on the ground and start interpreting them, they really have two categories of use. One is just pure science, mapping out how volatiles are distributed on the moon, water, other volatiles. Are they on the surface? Are they in the subsurface? But also has a practical application of helping future missions pick specific landing sites. And this would be both for robotic spacecraft as well as NASA's human return to the moon. So if we can scout out different proposed landing sites, there isn't a selected site yet, but it's all part of the equation from many different instruments, including other instruments on KPLO, to collect data that's useful to help pick landing sites. 그렇다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비들은 어떤 임무를 맡게 될까? 이번 다누리에 실릴 탑재체 중 광시야 편광 카메라 폴캠을 개발한 한국천문연구원. 폴캠은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인 편광을 활용해 달 표면의 입자 크기나 티타늄 분포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장비다. 편광지도라는 것은
이제 달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달 표면이 딱딱한 큰 전체 돌이었다고 생각하면 우주 공간에 조그마한 운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계속 달 표면을 충돌해서 표면이 조금씩 작은 입자로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위, 자갈, 그 다음에 모래, 아주 고운 입자까지 이렇게 점점 입자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데 태양에서 오는 빛이 달 표면에서 반사되어서 다시 이제 우리 평광 카메라에 들어올 때 달 표면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평광도가 우리 카메라에 다르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달 전체 지도에 대해서 그 평광 지도를 다 그리게 되면 달 표면의 입자의 크기 분포가 어떠한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특히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의 입자 크기와 티타늄 분포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달 탐사와 개발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태양계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 근처에 있는 공간에는 그렇게 조그만한 운석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충돌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충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표면을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달에다가 기지를 짓거나 할 때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났거나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우리 태양계의 대기가 없는 전체가 표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는 우주 풍화라고 부르는데 그런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나중에 그 정보가 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쌓이게 되면 그걸 나중에 달의 기지를 만들거나 우리가 활용하는데 아주 좋은 정보로 또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만든 자기장 측정기는 달 생성의 미스터리를 풀 단서를 찾는 임무를 맡았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장 측정기는 총 저희가 3개의 센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둘, 3개의 자기장 센서가 들어가 있고 이 3개의 자기장 센서를 이용해서 항행 기간 중간에 그다음에 달 주변, 그다음에 달 표면에서의 자기장의 분포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관측 장비가 되겠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자기장 측정기는 지구 자기장의 수십 분의 1 크기인 1000 나노테슬라 수준의 미세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달 주변 우주 공간의 자기장을 측정해 태양과 지구, 달 사이 우주 환경을 연구하게 된다. 이 자기장 측정기를 통해서 달 표면에 이상한 자기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왜 생겨났고 지금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먼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 그 장비로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자기장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주 방사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 정말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자기장 측정기는 이제 그러한 과학적 임무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이제 그런 탑재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우주 인터넷 검증기도 탑재 완료됐다. 우주 인터넷 검증기를 통해 지구와 달 궤도선 간 우주 인터넷 통신 기술을 검증하고 실시간으로 파일과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우주 인터넷 탑재체가 수행할 임무는 크게 어떤 우리가 지상에서 인터넷 서비스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메시지를 지상에서 보내서 우주 인터넷 탑재체가 궤도상에서 그 메시지를 받는 것 그리고 관련된 메시지를 다시 우리 쪽으로 송신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파일을 지구국을 통해서 우주 인터넷 방식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 그 우주 인터넷 파일이 달 탐사선에 갔다가 그것들이 다시 지상으로 오는 것 파일이 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주 인터넷 탑재체에는 저희들이 미리 저장을 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동영상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파일을 저희들이 명령을 보내서 그 동영상 파일을 우주 인터넷 탑재체에서 실행을 시킴으로 해서 그것을 지구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3가지 종류의 시험을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누리가 발사된 이후 달 궤도의 진입, 그리고
1년간 임무 수행을 하는 동안 지상에서 24시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관제센터가 모든 과정을 통제할 예정으로 경기도 여주 위성센터에 위치한 심우주지상국의 안테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지구로부터 최대 15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달 궤도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통신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심우주 지상 시스템은 직경이 35m 규모의 이제 반사판, 국내 최대 규모의 반사판이고요. 그래서 큰 대형 안테나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수신 신호를 비교적 그러니까 미약한 신호를 잘 수신하기 위해서 극저온 저자분 중폭기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신호를 잘 송신하기 위해서 국내 최대 10kW급의 고출력 중폭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쉽게 안테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스케줄 요청과 컨펌을 하는 그런 운영 지원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7년간 다누리 개발에 매달려온 수많은 연구진들. 그들의 염원을 담은 다누리가 달을 향한 대장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7번째 달 탐사선 보유국에 올라서며 우주 강국 대열에 들어서는 이정표를 마련하는 셈이다.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그런 심우주 관련된 설계부터 운영, 통신, 운항, 그다음에 임무 다양한 것을 저희 스스로 다 해냈다는 거죠. 다누리호가 이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발사에 성공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면은 이게 이제 나사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우주 협력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다누리를 통해 우주 탐사에 첫 발을 뗀 대한민국. 다누리로 얻은 우주 비행 기술과 새로 개발되는 우주 발사체를 활용해 2030년엔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달 궤도선과 착륙선 모두 순수 국내 기술을 통한 자력 발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달 탐사 사업을 22년도 보내서 23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 이외에 2030년 초에 착륙선을 보냅니다. 현재 선행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본 연구가 시작되면 30년 초에 저희가 최초로 저희도 착륙선을 보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아마 소행성 탐사 등 심우주 탐사에 대한 계획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는 시작에 불과한다고 보지만 다른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우주 선진국들을 보면 현재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사업 시대가 열린 시대고요. 그만큼 앞선 우주 선진국들에서의 그 민간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실제 사업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벌써 그런 큰 우주 탐사의 큰 열차를 막 출발시키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빨리 같이 우리도 독자적인 뭔가를 같이 기여를 하면서 그 속에서 같이 협력해서 우주 탐사의 그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다누리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우주 산업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누리호 발사라든가 다누리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달이라는 어떤 탐사 대상이 이젠 더 이상 국가의 기술적 목표가 아니라 이제 민간 업체의 상업적 목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주 개발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당한 수준의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누리호에 이어 다누리까지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시계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지금 우주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